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 여성입니다. 내일은 장사도 쉬고 남편과 딸과 셋이서 모 중소기업 회장님 댁으로 내일은 선물로 드릴 만두를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300개 빚었습니다. 그 댁이야 워낙에 정원사 아저씨부터 기사 3분, 도우미 선생님 3분까지 그리고 큰회장님 동생분들 아이고 그 숫자 세기도 힘들지만 딸린 식솔이 워낙에 많아서 우리 집에서 빚는 왕만두 300개로도 모자를 판입니다. 남편과 올해 고3 딸이야 워낙에 시어머니의 훈련으로 만두 빚는데 선수라 300개는 하루 반나절 매달리면 만들 수 있어요. 여보, 이거 긴 열전 이런 데 나가면 나 대상 탈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다. 라고 할 만큼이니까요. 그나저나 이 댁에 왜 만두를 보내느냐고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 집에 가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가 계신 중소기업 회장님 댁에 만두 선물이야 뭐 성이지요. 웬 중세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가정의 주방장이냐고 물으시겠지만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나오는 집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 동화 같은 사연을 지금부터 적으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부모님이 모두 도배 일을 하셨어요. 위로 언니, 그리고 저, 남동생 이렇게 3남매였고요. 언니가 역시 맏딸 노릇하느라 일나가신 부모님 대신 우리 둘을 챙겼고 동생이야 남자애라 말썽 좀 피웠지만 저는 문학을 꿈꾸는 소녀여서 속썩일 일 없이 얌전히 방에서 책이나 읽었습니다. 언니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숙제하면서요. 아버지가 도배하시다가 사다리에 굴러 다치셔서 일을 한 달에 5번도 못하시고 엄마 혼자 도배 일을 다니시게 되면서 우리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누울 곳을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장학금 받을 실력도 못 되는 주제에 포기해야지요. 꼭 대학을 간다고 잘 사는 거는 아니니까. 언니가 스스로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근 아파트 관리실로 취직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백화점 음식 코너 직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백화점 많이 고달픕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다리 마사지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거기서 일하면서는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웠던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슴 아리는 추억이네요. 눈물이 나올 때도 많았어요. 저는 문학소녀였는데 식품부에서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햄스테이크 사시라고 맛보시라고 햄에 가위질을 하고 있으려니 인생이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스테이크 하시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구비해 두시면 이모저모 쓸모가 많은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고객님. 라고 종일 떠들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꿈도 많은 20살인데요. 그래도 퇴근하거나 쉬는 날 집에서 소설 읽고 시집 읽으며 제 울분을 삭혔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끈기와 인내심이 있는지라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호경기라는 적은 없고 늘 불경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더욱 불경기였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 나와서 집 살림에 보태는 게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뽑아서 그대로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면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여기 30%는 네가 한 달 살 돈이고 옷도 사 입고 구두도 사 신어라. 옷이 그게 뭐야 젊은 애가. 하나를 사 입어도 똑바로 떨어지는 거 사 입고 70% 중에 30%는 떼어서 적금하마. 40%는 고맙게 살림에 보탤게. 고마워 딸. 언니는 가난이 싫다며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형부에게 일찍 시집을 가버리고 우리 집은 제 월급과 엄마가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찍 집에서 벗어난 언니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는 게 늘 답답하고 우울한 사는 게 낙이 없는 제게 한 가닥 훈풍이 불어왔으니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우리 식품 매장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배달기사였어요. 한 1년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일적으로만 이야기하다가 회식 때 같이 어울릴 기회가 있었는데 동갑이고 또 그 사람도 소설 읽기를 즐긴다는 걸 알고 나서 우리는 책도 바꿔보면서 또 좋아하는 소설가나 소설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되고 친구로 시작해서 연애로 진부하게 들리시겠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행복한 게 연애지요. 저는 제 인생의 한심함이 연애로 인해서 싹 가져지는 기분이었고 창피하지만 우리는 연애 3년 만에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남편 집에 인사를 갔는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이 개성집안 사람들이었다고 하시면서 개성만두를 직접 빚어서 내놓으시고 기름진 알배기 조기를 굴비용으로 직접 절였다는 반찬과 민어로 만들어 놓은 어란 등등 정말 사는 거에 비해서 음식 호사가 굉장히 심한 집이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민어를 구경도 못했거든요. 민어가 비싼 생선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뭐랄까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먹은 마음 없고 시원시원한 성격도 제가 보이기에는 시집살이 시키실 것 같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도 같았어요. 우리 엄마 되게 재미도 있지만 그애 못지않게 착해. 우리는 중산층이라기엔 아직 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유튜브나 SNS를 하실 텐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나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저는 우리 빼고 다들 너무 호화롭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남편 월급으로 시어머니 용돈 드리면서 일체 모든 비용과 살림하고 제 월급으로 적금, 주택 부금 등등 붓고 아기 태어날 준비하고 또 친정에도 얼마 보태드리고 우리는 빡빡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 다시 백화점 일을 못했습니다.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가내수공업 일은 잔돈이라 돈 만지기가 너무 힘들고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집에서 반찬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사업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믿고 한 일이에요. 어머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저 어머니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게 너무나 기특하다. 내 성심껏 도우마. 어머니가 워낙에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믿고 한 거지요. 저희 동네가 중하층이라 부부가 다들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반찬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한 반찬을 팔기로 한 겁니다. 제가 동네 반장님에게 식사 대접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저희 집 반찬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파이팅 값도 나오고 그럭저럭 이문도 남고 잘 되더니 동네 입구에 정식 반찬 가게가 생기니 우리 것이 비싸다며 다들 외면을 하더군요. 저희는 찐 재료를 써서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싼 걸 찾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만두어야 했습니다. 가격이 쌀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거 다 중국산인 줄도 모르시고 그러신다니까? 아휴. 그렇게 일이 안 풀려도 우리 시어머님과 남편과 저는 얼굴 구기는 일도 서로 간에 인상 긋는 일도 없었습니다. 셋 다 돈 없는 거에 겁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사는 거에 하도 익숙하다 보니 그런 거에 우울해하고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도 초년 과부로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워보겠다고 바느질 품을 팔다가 나중에는 세탁소에 딸린 수선방에서 옷을 수선해주는 일으로 남편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셨지요.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집도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요. 돈 없다고 안 죽는다. 가 우리 집 가훈입니다. 물론 농담 삼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이런 아르바이트 저런 아르바이트 마트에서 파트타임도 해보고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으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고안해낸 게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여름에는 와플로 하고요. 할 수 없이 고안해냈다고 해서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래도록 계획을 세우고 붕어빵 틀을 사서 굽는 연습부터 한 1년여를 한 겁니다. 시어머님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이라고 다 같은 붕어빵은 아니더라. 이왕 하는 거 잘해야 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럼요, 어머님. 붕어빵 하나로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들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보기에 하찮은 붕어빵이지만 저는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드는 붕어빵에 대해서 최선을 늘 다했습니다. 물론 1,000원, 2,000원 버는 장사지만 저는 제가 만드는 붕어빵에 대해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선 빵 속 고무를 파트로만 하지 않았어요. 고구마가루, 백년초하고 비트, 양파, 쑥, 고구마가루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종류마다 가격 차이를 두면 되니까 재료값 빠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 장사 시작하고 2달 후부터는 시어머님도 같이 집을 나서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10분 더 가면 빌라와 주택가와 4차선 거리가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지요.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예요. 허니 아이들이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동네이고 정말 목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손님부터 늦게 퇴근하고 들르시는 아가씨 청년,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중장년층 모두 다가 저렴한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손님 하나하나 취향부터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수첩에 빼곡하게 다 적었습니다.
3번 이상 오신 손님은 단골이라고 여겨 그들의 입맛과 현재 환경까지 다 기억해서 취향에 맞춰드리니 다들 길거리 붕어빵이지만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드셨는지 한 번 오실 걸 2번 오시고 진짜 백이 단골이 되어 가셨습니다. 사실 처음 1년은 반죽이 질게 되고 되게 되고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지만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니 평타 반죽은 되고 우리는 안정적인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둘이 했으니까요. 애도 이제 다 크고 손 갈 데도 없으니 늙은이 죽으면 썩을 몸. 집에서 노느니 가서 반죽이라도 덜어줄란다. 남편은 택배기사 일을 계속하고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예민한 나이에 접어든 딸아이가 걱정되었지만 우리 딸은 넉살이 좋아 학교에서 인기가 많듯 부모에게도 넉살로 대했습니다. 엄마가 붕어빵 장사를 다른 동네 가서 할까? 창피하지. 엄마,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뭐가 창피해? 다른 동네를 왜 가? 리어커 어떻게 끌려고? 하더니 다음날부터 저희 붕어빵 장사하는데 앞에 와서 손님인 척하면서 와, 이 집 붕어빵 되게 맛있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어린이들이 그냥 지나칠 거 제 딸아이 말을 믿고 와서 붕어빵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은 제게 이러한 딸을 주셨는지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었습니다. 차츰 장사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많이 배운 여자 인류 대기업에서 책상에 앉아 받는 월급만큼 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접어들자 시어머니와 저의 인건비가 넘치게 빠지더군요. 저는 자신이 붙기 시작했고 자신이 붙으니 초조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조금 느긋해지더군요. 원래 욕심 없는 사람이었고 먹고만 살면 되지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러는 중간중간 솔직히 쓸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시 읽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단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쓸쓸한 마음을 채울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이요. 비록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돈이지만 그거를 함으로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왜 붕어빵 장사를 하는가 하는 그 허무함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좌이체를 하는 기쁨으로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2 어린이를 후원했어요. 이건 남편도 시어머님도 딸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우리 시어머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시장에 가서 나물을 3,000원어치를 사잖아요. 3,000원어치를 담아주시면 거기서 한 주먹 덜어서 내놓고 오는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와 제가 만난 거지요. 시어머님은 도시락 반찬 팔 때 허름한 노인들이 들어오시면 저 몰래 반찬 1-2개씩 더 집어주던 분이었고요. 장사 시작한 지 3년째 접어든 그 해, 겨울은 정말 뼈까지 바람이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올해처럼 눈도 심했으니 맨 빙판이었지요. 빙판이라 시어머님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만 리어카 밀어주시려고 꼭 따라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인가 웬 젊은 새댁이 5살 정도 보이는 딸아이하고 저희 붕어빵 리어카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보기에도 엄청 얇아 보이는 가을 잠바를 2개 겹쳐 입고 오들오들 떠는데 속으로 그 웬만하면 두터운 겨울 잠바 하나 사 입지 젊은 새댁이 참으로 궁상이네 싶어서 혀를 찼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엄마의 가르침대로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려고 노력했거든요. 옷 3벌 살 값으로 한 벌을 사서 입어라. 제대로 된 거 사 입어. 옷이 날개고 옷 잘 입은 거지는 대접도 잘 받는단다. 자기는 가을 잠바 2개 겹쳐 입었으면서 5살 정도로 보이는 딸은 아주 제대로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혀 나온 거 보니 엄마가 맞다 싶었습니다. 제가 자꾸 그쪽을 보니 시어머니도 보시면서 저거 봐라. 저게 엄마들 마음이다. 자기는 헐벗으면서도 새끼는 아주 제대로 입혀서 꽁꽁 싸맸네. 한참 멀찍이서 주위를 뱅뱅 돌길래 신경이 쓰였는데 딸 손을 붙잡고 다가오더군요. 저기요, 사장님. 제가 지갑을 들고 나온 줄 알았는데 안 들고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집이 저기 위에 저기거든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릴 테니 붕어빵 2개만 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붕어빵을 좋아해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5개를 담아주었어요. 내일 2개값만 가져다 줘요. 3개는 내가 그냥 맛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새댁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주머니에서 수첩 같은 걸 꺼내고 볼펜도 꺼내서 뭔가를 적더니
아이 손을 잡고 뒤돌아 가더군요. 그 뒷꼭지를 바라보던 저희 시어머니. 세댁, 잠깐 서봐. 하시더니 저녁에 집에 가지고 들어가 먹으려고 사둔 동지 팥죽이 든 비닐을 세댁한테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동지 팥죽이야. 냄비에다 물 넣고 불 아주 약하게 해서 자작하게 덮여야 돼. 하시더군요. 세댁은 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다시 수첩을 꺼내고 볼펜을 꺼내서 뭔가를 적고 나서 고개만 숙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세댁은 안 왔어요. 물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다음날 리어커를 끌고 저희 장사하는 터에 도착을 하니 옆에 나무에 검은 비닐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여서 보기에도 뭔가 수상하고 궁금해서 보니 100원짜리 20개 하고 아마도 급하게 직접 짠 듯한 손가락 털장갑 4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댁이 놓고 간 거라 짐작이 되었고 왠지 훈훈한 마음이 들더군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 장갑만 끼고 그 겨울을 났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저는 그 세대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정이 지나고 한 사나흘인가? 그 세대기 그때 처음 그 모습으로 또 얇은 잠바 2개를 겹쳐 입고 딸하고 같이 저기 멀리 서서 저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다가가셔서 끌고 와 붕어빵을 싸주었습니다. 세댁, 이거 봐. 장갑. 우리 며느리하고 나하고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네. 고마워. 세댁은 그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예의 그 수첩과 볼펜을 꺼내 뭔가를 적더니 붕어빵이 든 비닐만 들고 고개를 숙이고 딸 손을 잡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틀 걸러 한 번씩 그 세댁과 어린아이의 우리 집 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한 달이 가까워오자 조금 귀찮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 비슷한 감정도 들었지만 그 마음은 잠깐뿐. 저는 또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아, 이런 게 시지 뭐가 시야. 사는 게 시 같잖아. 소설 같고. 그렇게 혼자 자족하는 거였습니다. 그해 구정이 지나고 마지막 한파가 몰아친 날, 그 세댁이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저는 제가 작년에 입다가 안 입게 된 패딩 잠바 포장해 온 걸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세탁소를 못 보냈는데 사고 나서 3번 입고 안 입은 거야. 살이 쪄서. 세댁한테 맞을 것 같으니 입어요. 그 세댁은 고맙다는 표현도 별로 안 하고 다시 수첩하고 볼펜을 꺼내 뭔가를 적고는 고개만 숙이고 포장 가방을 들고 가더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나흘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안 오자 궁금해졌지만 뭐 그런 일들은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면 흔한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 고부는 봄이 오자 와플 장사로 바꿀 여념을 하면서 그 젊은 세댁 모녀를 잊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 오는 날은 빼고 영상 35도를 육박해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길거리에서 붕어빵과 와플을 팔았어요. 그렇게 새해가 지나고 우리 고부는 그 자리 바로 건너편에 있던 2층짜리 상가에 5평짜리 가게를 얻어 도시락 밥집을 시작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얻을 돈에서 약간 모자랐지만 그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로 퇴근하면서 밥해 먹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저녁에는 배달을 했지요. 붕어빵도 실내에서 찍어내면서요. 다른 거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적은 돈이 남아 차곡차곡 모이는 재미로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시락 밥집을 하면서 도시락 반찬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원래 가지고 계신 솜씨보다 더욱 다양한 비법으로 최소의 재료로 최대의 맛을 내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시게 되어 저는 우리 시어머니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야 뭐 새벽 시장 봐오고 주방 보조해드리고 오토바이로 배달 휘리릭 다녀오는 걸로 때우다시피 했지요. 밥장사라는 게 정말 많이 고단한 일입니다. 어머니, 저는 누가 먹는 장사, 특히 한식 관련 먹는 장사 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호강에 겨워서 유강에 싸는 소리 하고 앉았구나. 코로나 이 불경기에 이렇게 장사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지 않고. 코로나로 배달 음식이 인기가 있던 시절에 도시락 장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작부터 짭짤하게 벌었거든요. 그렇게 보람차게 살아가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점심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세우고 있는데 저희 가게 앞 신호등 앞에 웬 벤츠 마이바흐가 서는 거예요. 4차선을 지나는 길에도 어지간히 눈을 바로 뜨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차가 서서
멋진 차 구경하느라 넋을 놓고 있는데 놀랍게도 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기사인 듯한 젊은 사람이 내려서 뒷차를 열어주니 웬 젊은 여성이 너무 세련되면서 캐주얼한 차림으로 내리기에 저는 언뜻 삼성가의 딸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TV에서 자주 보던 그 느낌이 매우 비슷했으니까요. 해서 뭐 이 근처에서 무슨 행사 있나 두리번거리기까지 했으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묻고 확인을 하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선생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불편하시다면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명함을 보니 땡땡그룹 전략본부팀 실장이란 명함이었어요. 무엇보다 너무나 우아하고 정중한 말법에 거절을 못하겠더군요. 가게가 너무 누추해서 여기서 뵙기는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기 보이는 커피집 커피가 드실만 할 겁니다. 거기에 가 계시면 저희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곧 따라갈 테니까요. 하는데 이 실장이란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으면서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커피집에 마주 앉아서 느리게 천천히 말하는 이 여성의 이야기는 대충 이러했습니다. 3년 전에 선생님께 만드시는 붕어빵을 공짜로 먹던 젊은 사람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이 똑같은 게 그 여자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쌍둥이 동생이래요. 자기 자매는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 가정사니 말씀 못 드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땡땡그룹 회장이 자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아들 바라보는 심정으로 자매들을 끔찍하게 아끼며 키웠다고 해요. 자기 언니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카레이스를 즐겼는데 자동차 사고로 해마가 다쳐서 전향성 기억 상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0분 단위로 기억이 끊기는 걸 전향성 기억 상실이라고 한다네요. 예전에 영화 메멘토라는 게 있었지요. 바로 그런 기억 상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모든 수첩과 볼펜에 적으라고 훈련을 시키셨답니다. 핸드폰도 믿을 게 못 되는 기기이니까요. 10분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중소기업 그룹 회장의 후계자. 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해서 추근되는 남성들이 많았겠죠? 돈과 지위를 노리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나 임신이 되었고 임신 사실을 진단받자마자 쌍둥이 언니가 가출을 한 거래요. 그 가출한 때가 그해 겨울 전 가을이었던 거예요. 입고 나온 것은 가을 잠바, 그리고 짐 속에 있던 가을 잠바 한 개 더와 가을 옷, 그리고 현금 얼마와 수첩과 볼펜뿐. 그렇지만 신께서 보호하사 불황 아들을 돌봐주는 한 천주교 신부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뜻으로 붕어빵이 먹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제 붕어빵 곁을 헤매게 된 거지요. 그 옆에 여자아이는 신부님 댁에서 신생아 때부터 자란 아이였다네요. 신부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땡땡그룹 회장님 댁에서 사람 하나를 찾고 있다는 비밀 아닌 비밀, 수소문을 접했고 그 여성은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물론 당시 뱃속의 아이는 지금 동생 부부의 딸로 자라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랬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해마가 다친 사람은 사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니는 살아남았지만 해마 부위가 깔끔히 괴사하는 과정을 지난 3년간 거쳤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어요. 언니가 TV에 붕어빵이 나올 때마다 먹고 싶다고 해서 그때마다 서울 온갖 길거리 붕어빵을 사다 바친 게 지난 한 달입니다. 그때마다 이 맛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언니가 당시 입고 있던 잠바에서 선생님의 핸드폰 고지서를 찾아낸 거예요. 언니가 돌아왔을 때 수천만 신경 썼고 누군지 참 고마운 분 이야기가 가득 적혀 있어서 감사만 했지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언니가 먹고 싶어하는 붕어빵도 살 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궁금하시면 보시겠냐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그럴 사이는 아니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요. 물론 사례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상대는 간곡했지만 그건 받는 게 아니라고 제 마음속에서 그러더군요. 그 돈을 받으면 너의 시적 세계는 무너져. 너의 소설 세계도 무너지고. 그렇게 그분과 헤어지고 가게로 돌아와 어머니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말 없이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사흘 후 아침에 갑자기 바리바리 싼 반찬 포장들을 박스에 담더니 그 땡땡그룹 실장의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 주소는 묻지를 못하겠고 세상 떠날 날을 앞두고 있다니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잡숫고 싶다던 어란하고 그런 거 정말 하늘에 계신 분들, 세상의 귀신들도 감복할 만한 반찬들만 좀 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먹고 가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택배를 붙였습니다. 한 달 후 그 여성이 또 찾아왔습니다. 와서 한다는 말이 언니는 20일 전에 장례까지 잘 치루었고 부탁 좀 들어달라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가 84시세요. 작년에 경영에서 손을 뗄 준비를 슬슬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신 사장님은 월급 사장이세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 드실수록 점점 괴팍해지셔서 주위에서 아무도 그 비위를 못 맞추어 고생을 하던 게 몇 년 되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사고를 당한 후로 그 괴팍함이 점점 심해지셨는데 그중에 제일 괴팍한 게 음식 투정이었거든요. 저도 TV에서 여러 번 배웠는데 엄청나게 영국 신사 같은 외모에 젠틀하고 온화한 미소의 노인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이 집에서는 반찬 투정이나 하는 찌질한 양반이었다는 게 순간 웃음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그래서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반찬 만드신 분 좀 소개해 주세요. 혹시 직접 만드셨나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런 굴비를 잡숴 본 게 고향에서 증조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는 분은 남한에 내려와서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시어머님 솜씨세요. 우리 시어머님의 친정엄마가 개성분이시고 20년 전까지 살아 계셨다고 하네요. 그분 솜씨 모조리 물려받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보내주신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입에 맞으시고 할아버지가 다 드셨어요. 반찬 투정이 얼마나 심하신지 오죽하면 돌아가실 때가 되었나 보다고 도우미 음식 선생님들이 속상해하실 정도로 타박이 심하셨어요. 개성 음식에 비한다면 여기 음식은 도대체가 못 써먹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어머님 좀 소개시켜달라는 겁니다. 저는 뭐 그거야 어렵겠나 싶어서 가게를 모시고 갔더니 어머니께 아예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가셔달라고요.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으니 앞으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오셔서 주방을 지휘해달라고요.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식당과 메인 주방장 요리의 월급을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제 귀를 못 믿었습니다. 저야 직원 하나 쓰면 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주 주말에 모시러 온 벤츠를 타고 옷가방 2개를 들고 입주 주방 선생님으로 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우리 딸 신이 나서 할머니, 그 집에서 사는 거 하루에 한 번 꼭 사진 보내줘. 사진 알았지? 와, 대박이다. 우리 할머니가 땡땡그룹 회장님의 밥상 주방장이라니. 어머니는 2주에 한 번 집으로 휴가를 오셔서 이틀 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 전해들은 이야기는 너무 유쾌했어요. 그 팔순 영감 탐구가 나한테 완전히 갔어. 물론 내 손맛에 완전히 갔어.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는 벤츠 기사가 우리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우리 어머님이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절절 매는 겁니다. 시어머님이 원래 음식 호사가 심하셔서 우리한테도 굴비를 직접 만들어 주실 때 보면요. 꾸들꾸들하게 아주 잘, 마른 굴비도 껍질과 살 사이에는 기름기가 많아 북어처럼 메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굴비를 들고 맨손으로 짝짝 찍고 나면 손바닥에 기름이 좔좔좔 흘렀었거든요. 뿐인가요? 굴비의 육질, 살은 부드럽고 쫄깃하고 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가서 첫날부터 회장님은 우리 어머님의 솜씨에 그냥 엎드리다시피 했답니다. 코를 박고 드셨대요. 음식이 입에 맞으니 자손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집에 부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니 손녀 따님 부부들은 아주 새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하신답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이 회장님이 말입니다. 밖에서는 근엄하시고 젠틀하시고 세상 깔깔하시고 진짜 영국식 쿠키와 홍차와 계란 후라이 소시지 이런 것만 드시는 것 같고 집에서도 딱 정장 차림에 책만 읽으실 것 같이 비춰지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십니다. 딱 집에 들어오면 옷을 훨훨 다 내던지시고 맨발에 넌닝구와 파자마 바람으로 활보를 하신다고 하네요. 내는 왜 이렇게 저런 양복만 입으면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딱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입고 싶어서 퇴근만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하신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방은 TV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서재방은 꾸며만 놓았지 책 한 자 읽지를 않으시고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분이 방에서 TV만 보시는데 낚시하고 바둑 프로도 아닌 코미디, 예능 프로만 보신답니다. 목베개 하고 누워서요. 음식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어머니께서 개성식으로라고도 할 수 없는 순 자기개발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도 잘 먹고 잘 하시는 것이 곰탕이거든요. 업진이나 양지머리 살에다가 양과 곱창을 함께 넣고 끓이는 그 곰탕이요. 하시는 걸 보면 양과 곱창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서 검은 털을 긁어내면 국이 뽀얗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되는 거죠. 물이 우러났을 때 이 부위들을 함께 넣고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고는 게 우리 어머님 방법입니다. 조선간장, 마늘, 대파로 양념을 해 따로 놓는 것도 어머님 방식이고요. 국을 뜰 때마다 그걸 한 주걱씩 내놓으셨는데 시각적으로도 혀도 좋다고 난리인 기품 있는 곰국이 되는 거지요. 이걸 가신주 주말에 해놓았더니 회장님은 두 그릇을 잡수더니 수저를 놓으시자마자 노티가 뭔 줄 아시우? 저기 개성 음식인데 할 줄 아시우? 하시더랍니다. 물론 하실 줄 아셨지요. 그거 저희도 먹어봤어요. 암튼 그렇게 시작된 우리 어머님의 승승장구였습니다. 신선로, 제호탕, 약과 다식, 회장님이 주문하는 건 제까닥 해놓으시는 우리 시어머님. 회장님은 특히 멸류를 드실 때마다 이거 고향에서 나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버질러 앉으셔서 이마에 땀 뚝뚝 흘리시면서 홍두깨로 밀고 나서 아궁이에서 끓여내시던 그 맛이야. 를 연발하신다는 겁니다. 시어머님은 음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장님을 관리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무슨 관리냐고요? 회장님이 TV에 비추실 때마다 멋진 영국식 모자를 쓰셨던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대머리시더래요. 근데 왜 머리칼 없는 분들 이마 쪽 보면 늘 번들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회장님 식사 맛있게 하시는 거 서서 지켜보시면서 회장님, 네, 세수 좀 한 차례 하셔야겠어요. 기름이 번들번들 나와서 보기 민망하네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아, 그래요. 세수하지요 뭐. 아주머니 하라는 대로 하죠 뭐. 이러시면서 유쾌하게 웃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원래 사람 먹은 맘 없고 사람 좋아서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하시는 건 있어도 한 중소그룹 회장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웃으신다니 이상하다고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맨날 소설책 읽으면서 감수성이 왜 그래?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친구같이 생각되시나 보지. 맛있는 거 내 입에 맛있는 음식 해주는 친구. 역시 똑소리 나는 우리 딸 이야기를 들으니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어머니가 부쩍 모양을 내시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집에 오시면 내쳐 주무시는 게 1인분이 갑자기 백화점에 나가서 옷을 사오시고 당신 것만 사시기 그런지 식구들 옷도 있는 대로 사오시는 겁니다. 딸은 좋아하더군요. 이야, 우리 할머니 돈 버니까 좋다. 남편도 싫은 기색은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버니 안 좋을 아들이 어디 있겠나요?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돈 싸 짊어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실장님이 저한테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확 반대로 달라졌더군요. 물론 말투도요. 잘 사는 상류층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그렇게 표정과 말투가 바뀌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끝나야지. 어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그래? 붕어빵이나 팔던 사람이 기업 회장님 주방장으로 들어왔으면 곱게 음식이나 할 일이지. 누굴 꼬셔? 어? 죽는 날 코앞인 늙은이를 꼬시면 뭐 그 재산 뭐 자기한테 갈 것 같은가? 저는 이 말로 어느 정도 무슨 스토리인가 짐작도 되고 어머니가 멋내시는 것도 짐작이 되고 다 한골로 모아지더군요. 우선은 속으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미치셨는가 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못 올라갈 나무를 쳐다보시고 했지만 겉으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집에 입은 은혜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이 빌어빌어 모셔간 우리 어머니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맞장구를 칠 수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차근차근 해보라고 말씀을 건넸지요. 그랬더니 실장이 제가 그동안 정리를 생각해서 우리 할아버지 히스테리를 잠재워 주신 게 고마워서 이쯤에서 그만할 테니 어머니 오시면 간수 잘하세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망령 드셨냐고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잘 좀 해주셔야겠어요. 어머니 수그러들게 하시면 제가 섭섭치 않게 해드릴 테니까
보아하니 우리 어머님하고 회장님하고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었고 저는 알겠으니까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은되는 실정을 돌려보내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팔자에 무슨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어들이는 일자리가 올 턱이 있나 싶었고 미래를 꿈꾸면서 신나있는 남편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벤츠가 아닌 모범 택시를 타고 돌아오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저도 남편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절로 무슨 말씀이든 변명이든 뭐든 바람이 나셨든 뭐든 말씀해 주시길 기다린 겁니다. 겨우 식사만 하시고 시어머님이 며칠을 함구하고 돌아누워 계시다가 사흘째 일어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냐. 그 기억 상실해서 죽었다는 새댁 말이다. 그거 고의로 낸 사고 같다. 내가 죽고 없는 그 새댁방에서 지냈지 않냐. 수첩이 한 트럭이더라고. 세상에나 옷장 위에 말이다. 그 뒷구석에서 뭐가 막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수첩이야. 한 10권은 되는데 거기에 별게 다 적혀 있어야. 방금 것은 다 있는 그 병이 말이다. 오래전 것은 가끔씩 기억이 난다 카더만 수첩에 적힌 게 보니 쌍둥이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보더라. 권력 다툼, 자리 다툼 꽤 했나 보더라고. 할아버지는 회장님은 큰 소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 사고가 그게 고의더랴. 동생이 사람 시켜서 낸 것 같다고 써있는데 내가 무서워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지. 저는 그 무서운 말씀을 수천만 믿고 하시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드렸어요. 그건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니까요. 실제인지 그걸 쓴 사람의 상상력인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우리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면 골치만 아플 뿐이니까요. 어머니에게 아뢰고 또 아뢰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알았다는 철칙 같은 답이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끝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고 주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머니도 저도 영원히 잊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길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쩌면 황혼 로맨스일지도 모르는 일은 저도 함구하고 어머니도 함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여쭙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건 너무나 프라이버시고 우리는 황혼의 로맨스를 존중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한 한마디는 세상에 꼭 누가 약을 올리듯이 저렇게 들어맞게 하기도 힘드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신 2달 후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월급 사장으로 계신다는 분에게 경영권 정권이 인계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명함판 사진이 대문짝하게 뉴스에 도배되는데 이번에 회장직에 오른 그분은 51세시고 너무나 정력적이고 건강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그 그룹 경영권은 가족 세습이 아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으로 능력 위주로 경영진들끼리 투표하에 그리고 전체 직원 투표하에 결정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신 순자산만을 가지고 그 외 지분과 쓰고 남은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절대 일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다는 뉴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 실장이란 여자는 남편이 마련한 집과 대학병원 전공의인 남편과 매달 들어오는 남편 월급 그리고 전략기획실 실장이란 지위만 가지게 된 겁니다. 쌍둥이 언니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에 묻힌 채요. 회장님이 둘째 손녀에게 왜 그리 정을 안 주었을까요? 집 한 채 안 물려줄 정도로요. 손녀들을 키우면서 회장님만 직감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지금 우리도 잘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신 후 자유인으로 돌아오신 지 1주 만에 우리 어머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를 타시고요. 기사가 워낙에 우리 집을 자주 다녔으니 기사를 앞세워 오신 겁니다. 방 안에서 두 분의 재회 장면을 목격한 딸의 전원에 의하면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대요, 남사시럽게. 당신이 지어준 밥이 그리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소리가, 당신의 냄새가, 당신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죽을 것 같았어. 나 좀 살려주시오. 사람 하나 살려준다는 셈치고. 그때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밀전병을 붙이고 계셨거든요.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요. 84세의 회장님, 27세 하버드를 재학 중이었던 중소그룹 회장님이 허물어가는 우리 집 24평 빌라 주방에서 밥상 앞에 앉아서 밀전병을 드시고 계시는 걸 우리 딸이 찍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장사를 계속하면서
회장님의 자서전을 집필해 주었던 한 소설가를 소개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소설가 집에 한 달에 2번씩 찾아가 소설 작성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 나이에 소설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자국 다가간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홀로 청산과부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타인에게 틈틈이 베풀고 사셨던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는 나이 70대 중반에 연애를 시작하셨고 50년도 더 만에 남성분과 손도 잡는 그런 연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뿐인가요? 평생 소원이 문학인 저는 나이 43세 소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살아볼만 하고 인생은 장맛빛이라고 하나 봅니다. 저는 낮에는 도시락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방에 엎드려 소설을 쓰니까요. 제가 소설을 쓰는 옆에서 남편은 고단한 육신을 누이고 달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아름다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세상에 나시고 74년 평생 1,000원의 두부 한 모, 그리고 콩나물 500원, 이러고 사신 초등학교 졸업 우리 시어머니와 미국 하버드 졸업에 한 그룹의 총수인 수천억 자산가 회장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불태우는 뜨끈한 연애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